김범수 창업주의 최근 CA 협의체 의장직 사임의 소식에도 증권가에서는 AI 호재를 이유로 카카오의 주가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올려잡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기 주식 소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14일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셀트리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1.95% 오르면서 1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셀트리온 제약도 2%가량 상승합니다. 미래사업에 투자한다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 SDI가 오름세를 보이더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14일 장 초반 2%에 육박하던 상승률을 보이던 삼성 SDI가 하락 전환했고요. 삼성 SDI는 전날보다 0.98% 물린 20만 2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로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요, 셧다운 우려감이 제기가 됐지만 국내 증시는 코스닥 시장 위주로의 수급이 계속 나타나면서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역시나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들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을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노력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께 함께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저희 오늘 또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국민연금 이야기 또 오늘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헤드라인일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트에 대해서 주요 매수들, 그러니까 5% 이상 매수를 하거나 그 5% 비중 이상 매수를 했다가 줄일 때는 공시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주요 운용사 같은 경우 볼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보다는 특정 비중이 넘어섰을 때 공개를 하는데,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선주를 줄이고 엔터라든지 이런 쪽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헤드라인을 놓고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조선은 크게 줄이지 않았죠. 한 1% 정도 줄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엔터라든지 이런 쪽도 이미 3에서 4%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5% 이상 늘린 상황이다 보니까, 즉 비중으로는 1%를 늘린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정도 지금은 한 상황이고요. 좀 헤드라인이 조금 자극적으로 나온 면이 있기는 한데, 실 내용 같은 경우는 주식을 대부분 줄인 게 아니라 포트 조정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큰 수급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사실 저희가 올해 국내 증시가 상반기, 그러니까 올 초에 연기금 매수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 국민연금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포트 조정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랬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네.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는 미국 주식의 비중이 높았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이 높았었고, 그 조정은 수익에 대한 버퍼도 있기는 했고,
신흥국 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중을 자연스럽게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줄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채우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환율 같은 경우도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약간 복합적으로 변수가 있었다 보니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을 늘렸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죠. 이게 그러면 지속성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속성은 존재를 하고 추후에 뭐 공매도 재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동성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 이 또한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 이제 국내 주식에 관한 포트의 비중을 높였다, 넓혔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주로 어떤 또 업종들과 섹터군들을 조금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약간 밸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요소는 좋기는 한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주가의 속도가 빨랐다 보니까 비중을 축소한 거죠. 전부 다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국내 주식을 다 줄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는 쪽으로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뭐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좀 한활용 요소도 있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이 컸었던 즉 내재 가치라고 하죠.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할인 요소가 대입된 화장품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쉽게 생각을 하면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제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가 오픈되다 보니까 시간 같은 경우도 거래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 대금이 증가하게 되니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 또한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국민연금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따라하는 전략들이 맞을까도 좀 의문이 들어요. 앞서서도 좀 헤드라인 측면에서 자극적이게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분명히 시차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해 보는 전략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차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분을 매입하고 나서 뒤에 따라가서 매수를 하면 좀 수익에 대한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복제받게 되지 않아요. 시장 속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국민연금 포트를 복제하는 식으로 추격해서 운용하는 쪽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색깔이 없는 거죠. 뭐 연금을 따라 플레이를 해서 뭐 연금만큼의 수익을 확보하는 측면은 괜찮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확보해야지 뭐 운용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전략은 뭐냐면 연금이 매수했다라고 해서 그걸 추종해서 따라가기보다 그 연금이 매수한 종목들의 특성은 뭔가 뭐 그 교집합을 따져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연금이 매수하기 전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가 먼저 더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동조화돼서 가기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전략 같은 경우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부분의 포트는 복제하기보다는 활용을 하는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전략 돼야 할지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 관한 유동성 위기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국민연금 측에서도 이로 인한 손실금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게 사실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연유로 또 국민연금의 이런 손실을 우리가 감내를 해봐야 될까요? 투자에 대한 측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하면서 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뭐 무조건적으로 리스크가 발생을 했으니 연금이 미스가 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때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합리적인 투자였을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까지 전략을 다 짜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회수 부분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자본에 대한 청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가 되었을 거다 보니까 최대 리스크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자본 회수 같은 경우에서 우선적으로 단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생각할 점은 뭐냐면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가능한데 아마 투자하는 투자처 같은 경우가 이 위험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최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회수 방안까지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최대 리스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들 여러분들이 또 활용해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은 LNG 프로젝트 급물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 방안에 관한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사님? 새로운 미국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의 진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일본과 우리나라를 뭐 주로 방문하는 모습이에요. 개별 기업 쪽에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뭐 일본을 갔었고 우리나라 기업을 만나고 갔죠. 근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뭐 직접적으로 주지사가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측면에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협상이라는 측면에서도 투자의 단행 이런 부분이 한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미국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의 투자 단행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투자를 했구나라는 측면보다는 추후에 이제 관세라든지 다른 산업의 협업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실패한 케이스기는 해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 프로젝트를 놓고 미국의 화학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 진행을 했다가 채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중단이 되었었죠. 그런데 다시 지금 재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LNG라는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원가를 투입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걸 단행할 때 과거에 안 되었고 여태까지 그 단면을 보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놓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겠죠.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측면에서 진행하는 정책, 그중에서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하게 되면 리스크보다는 거둘 수 있는 이익 같은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일단 이게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발언했던 건 LNG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갈지에 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들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LNG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강관, 그다음에 음. 피팅, 뭐 조선 이런 쪽이 긍정이고요. 근데 긍정인 상황 속에서 이 프로젝트는 장기화로 진행이 돼요. 짧게 이익이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강관이라든지 피팅 쪽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조선주는 시장 일각에서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좀 쉬어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곤 한데 이 산업재 사이클 속에서는 주가는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뭐 우상향의 형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피팅이라든지 뭐 보냉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관 이런 쪽은 피팅은 미국에 대해서 제품 승인이 나야 진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냉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관 같은 경우는 쿼터제다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좀 실적이 좋아지는 정도. 그래서 업황이 좋은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의 제품들은 계속 지켜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프로젝트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금융시장은 그 시차가 있기는 네. 하지만은 지금 이미 프로젝트 시작 전에도 이런 탄력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탄력이 지속된다면은 네. 그 지속은 어느 정도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보통 그 LNG 에너지라는 사이클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돼요. 그거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하나,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 같은 경우가 뭐 임기 연수가 뭐 4년 뭐 이 정도 이 정도다 보니까 3년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자칫 뭐 정권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여가 돼요. 그다음에 중반부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 50% 정도 더 집행이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적이 반영되는 상황들은 초반과 중반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정부에 대한 요인들 그걸 너무 고민을 하기보다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보다는 해당되는 기업들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워봐야 할 전략들 이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단 LNG 프로젝트 급물살에 관한 헤드라인들 좀 다뤄보면서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지는 코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관한 유상증자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에 관한 주가 탄력들은 좀 변동성이 있긴 했거든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상장 첫날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대여 IPO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올 상반기 상장에 관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삼성 SDI가 좀 약세를 그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기로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상증자 주식수는 1,200만 주가량 됩니다. 이거는요,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16.8%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2조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상적으로 배터리 산업은요, 시설 투자에서부터 실제 양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삼성 SDI는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을 단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죠. 업계에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0%씩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기차 대세의 흐름은 바꾸기 어렵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달한 2조 원 어디에 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GM과의 합작회사 건설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참고로 합작회사는 2027년 준공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씁니다. 1번과 2번 이 둘에만 1조 5천억 원이 사용될 예정. 그러니까 캐즘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 생산 능력 확장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에 나머지 4,500억 원가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고체 양산 목표 현재 2027년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500억 원이라는 돈이 전고체 양산을 위한 첫 예산 배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시설 투자 규모를 함께 들고 와봤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1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조 6천억 원까지 4배가량이나 증가한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시설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며 52주 신저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장중한 때 19만 원을 내어주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다는 점. 자, 그렇지만요, 전고체 양산 라인 확보를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 전고체 쪽에는 상승 재료가 됐고 종목들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서울 보증보험 이야기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죠. 23년 10월 상장 시도를 한 다음에 철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보보는 사실 재수생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모가 희망 범위 살펴봤더니 39,500원에서 51,8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모가 희망 범위를 더 낮췄습니다. 26,000원에서 31,800원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실시한 결과 살펴봤더니 공모가는 최하단이었던 26,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 경쟁률도 8.59대 1을 기록했고 증거금도 1,900억 원가량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상장했었던 LG CNS의 증거금이 21조를 넘었던 것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적은 증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살펴봤더니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 주주 예금보험공사의 오보행 리스크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매력이 부각받으면서 상장 첫날 20%대까지 시원한 상승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당 정책을 발표했는지 뜯어보도록 할게요. 향후 3년간 매년 주주 환원 금액을 2천억 원 규모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요,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11%에 해당합니다. 국내 대표 배당주 현대차 우선주가 7.5%, SK텔레콤이 6.23%인 것과 비교해서도 정말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 이 수치는 사실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당 최소 배당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올해 반기 결산 시에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 을 발표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테마 탑3입니다. 오늘 미국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오는 25일부터 26일 정도에 방한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65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이 프로젝트가 대형이라는 점을 느껴갈 수가 있죠.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입니다. 한수원이 3월 중으로 체코 원전 협상 마무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꺼내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우디 전력공사와 8,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디램과 낸드 가격의 인상이 좀 목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샌디스크가 같은 경우에는 당장 4월 1일부터 10%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가격 인상 시도 분위기 모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오름세, 원익 QNC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붙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쇼 시간에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벌써 2주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한 줄평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한 줄 평으로는 변동성 장세 지속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 보면 시장 같은 경우가 전일 만기장이기도 했죠. 장이 오르다가 장중에 많은 걸 반납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코스닥이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시장 속에서 과연 주식을 비울 땐가 아니면은 좋은 종목들을 늘려갈 땐가 그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시세에 휘둘려서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시장이 주식을 살 때면 살만한 종목의 가격대에 왔을 때 사면 되는 거고 주식을 팔 때면 주식을 비우고 쉬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한번 주간으로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때 대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60일선 정도 구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구간을 깨지 않길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간이 깨지면 시장은 하락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시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여기에서 꺾이면 하락장 돌입하니 손실 보고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반등의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도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 변동성 같은 경우가 존재하는 시장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매에 대해서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매매에 대해서 능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감내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무리할 필요가 없대 주식을 줄일 필요는 없는 시장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60일 선을 깨지 않는 또 지수의 흐름이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해 보시면서 60일 선 위주로의 또 시장의 상승과 하락들을 보면서 그에 따른 대응점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보면서요. 바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5이슈 공개해 주시죠. 공매도 재개가 눈앞에 왔습니다. 3월 31일 날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때 우리가 어떤 시장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할지 일단은 무조건 포트를 정리해라. 이런 의견이실까요? 이사님?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생각해 볼 점이 그 시장을 바라볼 때나 업종이나 종목을 바라볼 때 1차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간 로봇, 조선 이런 쪽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어요. 저도 그죠? 했습니다. 누구나 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시장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더욱 높은 확률을 찾아서 남들이 대중이 하는 생각보다 좀 더 다르게 수익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춰놓으면 좋겠죠.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외국인이 과연 이 구간에서 조선업종을 공매도를 치고 나서 쳤다라고 해요. 치고 나서 단순히 이걸 네이키드로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매수 포지션으로 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매수로 갈 수 있는 유동성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답보되는 쪽과 함께 밸류적인 측면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쪽들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매수가 유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매도를 단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공매도의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해서 상승하는 속도가 더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시장이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조선 로봇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점은 누구나 생각하는 점이고, 그게 아니라 선순환이 나타났을 때는 주가에 대해서 상승 속도가 강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변동성 측면에서 미국 시장과 유사하게 될 수 있어요. 미국 시장 보면 한 번 빠질 때 끝없이 빠지잖아요.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하락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체 거래소까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변동성 같은 경우가 그걸 예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보다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대응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고 나서 손절을 기계적으로 10% 잡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20-30% 이렇게 변동성을 감안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폭을 한정을 해 두는 거고, 그다음에 변동성의 요소를 100% 제거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한 30-40%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분할 매수 측면이에요. 네, 분할 매수 측면을 대입을 하면 이 변동성 속에서 확률이 높은 구간을 한 방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변동성에 대한 요인을 100% 제거할 수 없지만 그거를 조금은 폭을 줄여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재개됐다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들어옴에도 이 주가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더 큰 탄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방은 우리가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네. 이 공매도 재개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찬성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양하게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에 대한 근거를 들어보시는 네. 거예요. 자, 시장에 대해서 참여하면 저도 똑같죠.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 외국인, 저도 특별한 거 없으니. 근데 그 참여를 했을 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필요해요. 그 조건이라고 하면 불법 공매도의 단행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의 참여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단행을 하는 모니터링, 규제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참여자 외에 이거를 구성한 주체들이 잡아줘야 돼요. 그거는 금융 쪽의 역할인 거고, 이번에는 안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 그걸 믿고 가보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 속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100이라고 하면 공매도가 단행됐을 때는 150, 200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계속 봐왔는데 그게 아니라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좀 가격 같은 경우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평가가 절하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좀 시장 대비해서 비싼 종목, 비이성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 당연히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요. 단행을 했을 때,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무제한 손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위해 공매도란 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필요한 거는 약간의 그 불법 공매도 단행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나아가는 거고, 공매도란 점을 놓고 업종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 계속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눌러왔다라는 점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헛소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싼 쪽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단행이 된 거지, 어떤 요인 안에서 핑계를 찾기보다 그 현실 속에서 돌파를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당연한 시장의 현상이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거를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우리가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주가 보시는 빠지는 거죠. 거고 그만큼 비쌌기에 빠지는 건데 그쵸. 시장에서는 약간 가스라이팅을 놓는 거죠. 그건 옳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공매도 재개로 기대하는 건 외국인 유입입니다. 근데 네.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관점에서 본다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에 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겠네요. 공매도 재개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만약에 네. 그 완전 네이키드로 선물 플레이를 하거나 공매도를 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찌 보면 승부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발생을 하면은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쉽게 공매도 단행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기업들이 내어놓은 4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예상 실적 이런 부분을 대입을 해보면 2567이라는 지수 같은 경우는 비싼 지수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매크로 지표들을 바라보면 달러와 같은 경우가 지금 강달러 기조에서 조금은 둔화돼 있죠. 한 103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롱숏을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신흥국의 유동성이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일본이 좀 쉬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금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선물 플레이 말고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찌 보면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추진하던 밸류업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시장의 다양한 또 평가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지수에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 일본은 선진국인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공매도가 단행되지 않아서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그 부분이 평가 배점에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게 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뭐 선순환 측면에서는 뭐 규제를 다 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공매도 뭐 이런 부분 외에 이제 위클리 옵션, 그다음에 대체 거래소 이건 과연 누굴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증권사에게만 좋은 거예요. 증권사에게만. 근데 공매도 재개가 되면 증권사에게 또 좋은 측면이 있어요. 뭐 그렇다 보니 이게 참여자보다는 이 자본시장을 꾸려가는 주체들한테만 계속 유리하기는 한데 결론은 이 공매도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면은 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여하기 힘들었고 그다음에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는 일수에 대한 차이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그런 부분을 철폐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니 초기에는 난항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이거를 열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선순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단요. 공매도가 시장에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파악하고요. 그 안에서 인정한 이후의 전략을 잡아보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관련해서 이사님에게 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대응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다양한 일정들을 살펴보면서요.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특히나 굵직한 통화 정책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MC 회의도 기다리고 있고요. BOJ 회의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크로적인 변수들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 주 일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일정은요. GTC 2025일 것 같아서요. 오늘 GTC 2025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까 해서 오늘의 넥스트 마켓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GTC 2025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인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전시품들이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컨퍼런스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이 GTC 2025 관련해서 벌써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줬던 그러한 기업들도 있었죠.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이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사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GTC 2025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좋은 그러한 핵심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집중을 해봤습니다. 바로 발언과 발표인데요. 그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젠슨 황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17일 열리는 GTC 2025에서 그 다음 날 기조 연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 연설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차세대 GPU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블랙엘에 관한 고사양 모델을 내놓으면서요. 그에 관한 코멘트를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블랙엘 다음 세대로 알려져 있는 루빈에 관한 단서를 얻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AI 칩에 관한 성장 가능성과 또 그 부분에 관한 시장의 수요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초의 퀀텀 데이가 설립됐다라고 합니다. 그간 엔비디아는요. GTC 2025를 많은 기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퀀텀 데이가 설정이 됐던 거는 최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관한 관심이 많고요. 개발자들 역시도 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의 미래에 관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요. 일전에 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굉장히 먼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발언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발언이 나올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요. 굵직한 기업들의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일단 국내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GTC 2025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HBM에 관한 납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관심도가 몰리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LG도 처음으로 AI 신설해서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3사 모두가 GTC 2025에 참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에 관한 흐름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특별히 HBM에 관한 컴퓨터와 AI 중추에 관한 연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SK하이닉스에 관한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도 GTC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요. 그 삼성전자의 HBM에 사인을 했었던 그 사진입니다. 시장에서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이 모두 다 이 GTC 2025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그 예정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과연 HBM에 관한 납품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발언들 역시도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GTC 2025에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에 관한 다양한 발표와 또 미래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소화해 가면서요. 시장의 변동성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포인트는요. 젠스당의 발언에 있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빈에 관한 단서와요. 또 마지막으로는 국내 반도체 투톱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성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굵직한 뉴스로 소화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넥스트마켓의 주제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봐서요. 오늘도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인 시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크립토 시장에서는요. 유의미한 발표 하나가 났는데요. 미국의 백악관이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간 제가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키긴 할 건데 그게 압수된 물량이었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표는 이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의 물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상황이고요. 그 압수된 물량만을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망감을 크립토 시장에 주면서 크립토 시장이 계속되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그 후속 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을 지금 현재 고민 중이다라는 힌트를 우리는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지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과 함께요. 일부 물량들은 매각에 들어갔다라는 설들이 나오면서요.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승인했고요. 그 비트코인에 관한 물량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압수된 물량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을까가 또 시장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매수가 아니라요. 확보라는 단어에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유의미한 지표 하나를 가지고 와서요.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USDT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양의 USDT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BNB 코인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아무리 압수된 코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과 같은 많은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크립토 선택은 사실화된 지금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비트코인 물량과 알트코인 물량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코인 시장에 관한 시세도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세부터 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는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 1,0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소폭 올라서긴 했었지만 이더리움 ETF에 관한 유출량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시장의 수급은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더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리플 코인보다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의 그래도 상승 양상을 보여주면서요. 계속되는 수급은 유입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NB 코인과 솔라나 코인도 볼 텐데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세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린 헤드라인 자체가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미비하다라는 건 비트코인 매입에 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없었다라는 게 또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 계속되는 수급에 관한 메마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소식들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와 또 크립토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관점들 짚어드렸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